네, 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한 훈수하는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이 날카로운 눈으로 이러는데 이제 이 나이 되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 날카로운 눈보다는 귀가 밝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주위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귀가 밝아야지. 예. 그래야 제대로 보지. 귀가 어두워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면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인다. 예. 잘 들으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출석, 희망일자와 소환 통보일자가 계속 엇박자가 났는데 지금 어쨌든 내일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대표 측에서는 갑자기 일정을 선회해서 내일 가기로 한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라는 자연인 자체는 네네. 지금 정치범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파림치 범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3개 검찰청에서 네. 7, 8개 정도 되는 범죄에 대해서 그것도 주요 범죄만 그렇습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이 돼가 있고 또 피고인 신분이 돼가 있습니다. 검찰청 3군데 있어요. 수원지검, 그리고 또 성남지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에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이런 파림치 범죄로 검찰에 5번째 출석을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출석할 때마다 TV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거든요. 거의 모든 채널에서 나와서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지점이 있고 또 한편 그만큼 이 사건이 아주 우리 정치사에 남을 정도로 특별한 사건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구속이 된다면 한국 정치사에서는 야당 대표가 정치범이 아닌 일반 범죄로, 파림치 범죄로, 잡범으로 구속이 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당 대표에서 훌을 털고 문자 그대로 그 정치인이 그냥 단순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조사를 받고 그 사법처리에 임하는 것이 본인이 무죄인 것 같으면 무죄를 딱 두고 해서 사법처리에 임하는 것이 네. 사실 옳은 길이 아니겠느냐. 지금 당대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렇게 단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구속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 온 국민 앞에 노출시키면서 또 저는 단식이 출퇴근 단식이다, 단식 호소인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걸 역사의 한 페이지 기록하게 한다는 것, 이건 참 공인으로서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일 조사에도 지난번 마찬가지로 홀로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아니, 대표 비서실에서 후문에 지금 4개 지지단체가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정문에는 또 보수단체가 모이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동원령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아마 후문으로 가겠죠. 그런데 내일 원래 출석한다는 것도 참 망설이다가 이제 출석을 하기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네. 원래 8월 30일 날 들어와라 이러니까 그 통보를 23일 날 받았는데 난 24일 날 들어갈게. 이러니까 검찰에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4일 날 또 들어와라 이러니까 그때는 못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서 9월 4일 2시간만 들어가겠대. 이렇게 얘기를 오전만 들어가겠다 그랬죠. 그건 또 말이 되지 않으니까 검찰이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7일, 8일, 9일 이 3일 중에 들어와라 이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들어가겠다는데 이 토요일 날 들어가는 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은 사실은 다른 정치인수 거의 안 나오는 때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재명 수원지검 출석은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이날이 단식 10일차예요. 보통 단식 8일째에서 10일째 정도 되면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7, 8일째 거의 쓰러져서 실려갔죠. 8일째 실려가죠. 제대로 단식을 하니까. 그런데 다행이랄까 이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어제 이 실제 화면에 나오는 그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목소리에 아주 힘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안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소리에 아주 힘이 있다. 그래서 정말 체력이 대단한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거 자칫하면 단식 호소인이란 말을 또 듣게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민주당에서는 누워서라도 진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수원지검에서도 그 점은 긴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거짓으로 쓰러지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또 어쩌면 진술서를 몇십 페이지짜리를 써서 내고 가늠하겠다. 예, 그리고 가름하겠다는 식으로 하겠지만 내일 아마 또 그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지도 못하는 피의자 이재명이 생각지도 못하는 다른 문제를 딱 끄집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김만배와 신앙님이가 그 허위 조작 인터뷰를 한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어떻게 관여했느냐. 이걸 기습적으로 이건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게 네. 수사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돼서 나온다라든지 해서 기습적으로 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내일 그 수원지검에 일단 출두를 하면 쉽게 조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 출석 정해진 이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지금 진술이 여러 번 뒤바뀌었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자필 입장문을 보면 스마트팜 북한에 만든다는 거였죠.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어떠한 보고도 이재명 대표에게 한 적이 없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전화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 이재명 대표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 저렇게 진술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 저렇게 바뀐 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한테는 유리한 진술이 또 좀 바뀐 건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걸 유리제하다고 이재명 측은 생각을 하겠죠. 네네. 지금 사실은 그 원래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입장을 한번 바꿨다 했을 때는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하는 것이 다 가능거든요. 그때 뭔가 하면 김승태가 그 800만 불을 보냈고 그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다. 그걸 이재명에게 사진에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이화영이 한 것입니다. 네네. 검찰 조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말이 바뀌어서 예. 나온 얘기가 그거죠. 했는데 어제 이제 나온 입장문 이걸 이제 정청래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런데 그 내용은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 그 입장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검찰 진술이 이 자발성이 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새로 선임한 변호인의 한 주장을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진술서는 임의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그 수원지검장이 된 신봉수 검사, 이 예. 신봉수 검사장이 한 말이 아주 그 정확히 이 이재명 쪽의 이런 주장을 그냥 그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하면 웃기지 마라. 이화영은 검찰에서 진술을 한 다음에 법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다시 진술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진술했다. 판사 앞에서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자기 진술을 확인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진술 조사에 증거 능력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 검찰의 협박이 있었다.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안 되죠.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자기 검찰 진술이 사실이 맞습니다. 나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또 했으니까 법정에서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이런 입장문을 냈다라든지 그리고 이화영의 처가 또 가족이 끼어들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인정이 안 된다 예, 이거군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검찰은 그동안에 이 대북 송금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국정원의 자료가 있는 모양이에요. 국정원의 자료들 그리고 상방원에 있는 여러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해갖고 이미 분수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검찰은 지금 물증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화영의 진술이 설령 지금 와서 이화영이 다시 또 번복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군요. 예. 내일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출석을 할 텐데 지난번에 단상에 올라가서 당당히 입장문을 밝혔단 말이죠. 내일이면 단식 10일차, 뭐 휠체어 탈 수도 있다 예상을 하셨는데 내일은 어떤 얘기들을 할지 아니면 검찰 조사 건강 상태 때문에 괜찮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솔직한 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로는 쓰러질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가 뉴스를 쭉 확인을 했는데 쓰러질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뭐 밤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가 돼서 앰뷸런스를 타지 않는 한 내일 출석은 할 것으로 네. 보이고, 그리고 출석을 하게 되면 검찰이 그 신변을 보호를 하면서 아마 이 준비된 진술은 준비된 신문은 다 마칠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제가 보기로는 출석이 멀지 않았으니까 훨씬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회는 출석 전에 이 표결을 아마 마치게 될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민주당 내부의 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제가 보기로는 상당한 동정표도 있겠지만, 하지만 비명계가 지난번에 애초에 쓰는 한 분이 우리는 체포동의안을 애초에 포기한다. 네. 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꽤 생각보다는 큰 표 차이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지 않겠느냐. 예.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범이 아니고 이 일반 범죄, 그래 잡범 속에 속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검찰청에서 7, 8개 범죄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더 명분이 없습니다. 예. 이걸 부기를 시킬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 출석 전에 우리나라 이 정치 지형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그럼 합니다. 추석 전에 영장 치고 체포동의안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글쎄요. 예. 그런데 뭐 김진표 대표하고 또 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해서 추석 마치고 표결하자 뭐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추석 전에 이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김만배 신앙림 허위 인터뷰 논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뉴스타파 당시에 보도했던 매체인데요. 72분 인터뷰 전체를 공개하고 녹취록 전문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개된 대화에는 수사 대상한테 커피를 타준 사람이 당시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직원들이란 말이 담겨 있단 말이죠. 또 조 씨, 대출업자죠. 조 씨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가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준 정황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전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 이 김만배와 신학님이 허위 조작한 인터뷰를 했다. 네. 근데 인터뷰 내용은 그겁니다. 핵심은 예.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를 할 때, 그때 중수이과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인데 중수이과장하고 박영수가 친하니까 이 조우영이라는 브로커가 뭔가 하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입니다. 네. 그리고 브로커란 말이에요. 이 조우영을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 검사가 담당이니까 박영수에게 의뢰를 하도록 김만배가 코치를 했다. 그래서 이 박영수가 윤석열에게 부탁을 했고 주임검사 윤석열에게 힘을 써가지고 조우영 사건을 무마를 했다. 이것이 바로 조작 인터뷰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는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조우영이가 들어왔을 때, 그 수사를 하러 불렀을 때 커피를 타주면서 봐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녹음 파일이 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녹음 파일을 쭉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 검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 검사도 아니고 검찰청 직원이 타줬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싹 빼고 다시 편집을 했다는 건데, 그리고 실제 윤석열 검사가 뭐 타줬다는
앞에 부분도 있답니다. 저는 그 전체를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이 전체 파일을 다 들어본 사람은 이 자체가 좀 혼란이 있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 어떻든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 검사도 아니고 박모 검사도 아니고 검찰청 직원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전체가 사실 허위 사실을 한 것이고 김만배는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녹음한 줄 몰랐다. 사적 대화다. 예, 사적인 대화다. 그럼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이 거짓말을 계속 했다는 건데 뭐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20년치기다면서 20년치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그 20년치기에서 돈을 1억 5천만 원 부가세 대해서 1억 6,500만 원을 주고 책 3권을 샀다는 건데 네. 문제는 재밌는 게요. 얼마나 이걸 꼼꼼하게 일을 했던가 하면 6개월 전 계약서를 쓴 겁니다. 이 책 매매 계약서를 6개월 전으로 해서 6개월 전에 계약을 한 걸로 치료를 계약금 했단 말이에요. 300만 원 받으시죠. 제가 보기로는 이 전체가 사실은 과거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김대엽이 사건, 기양건설 뇌물 10억 뇌물 사건, 뭐 온갖 국정원 비자금 횡령 사건 이런 온갖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결국 이회창 후보가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낙마를 해버렸잖아요. 제대로 변명도 못 했어요. 그 당시 9월 무렵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채널을 틀면, 뉴스를 틀면, 밤 9시 뉴스는 거의 이회창 후보 병력비리, 이회창 후보 아들 병력비리 사건을 보도합니다.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런 가짜뉴스에 휘말려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묘한 게요. 이걸 녹음을 언제 했는가 하면 2021년 9월 15일 날 했습니다. 5개월 전에 한 거예요.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이 된 거다. 예, 그래서 5개월 뒤인 3월 6일 날 선거를 3일 딱 앞둔 밤 10시에 이걸 터뜨리고 그리고 1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가 SNS에다가 이거 봐라. 이걸 많이 퍼뜨려달라. 이런 식의 멘션을 올립니다. 어떤 신문들, 뭐 언론보다 빠르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30분이 지나서 신문에 보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좌파 커뮤니티에 이것이 막 날라지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죠. 그래서 정말 선거를 바꿀 수 있었던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죠. 아찔한 이 선거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 이랬는데 진짜 이거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국민의 판단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엄단해야 할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수팀을 구성을 했는데 뭐 이런 것 담당하던 분들이에요. 전문적으로 선거와 명예훼손 담당 검사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뭔가 사전에 기획에 연관이 되어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 시선이잖아요, 지금. 당연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3월 6일 날 이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그걸 이제 다른 KBS, MBC가 다 받았잖아요. 그걸 받기 이미 훨씬 전에 2월 달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TV 토론회 때, 이 판넬까지 다 들고, 옆에 있는 윤석열 후보를 공박을 합니다. 조우영에게 왜 커피 타줬어요? 아니, 조우영에게 당신이 커피 타주지 않았느냐? 당신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아니냐?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거, 김만배와 신학님의 허위 인터뷰가 있었다는 걸 이재명 후보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공범이다. 공모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서는 이미 이걸 공범으로 직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범죄가 또 발생한 겁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신학림 전 위원장은 어쨌든 의혹 상당수를 부인했습니다. 뭐 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지금 김만배는 이거는 우리가 인터뷰한 게 아니다. 나는 녹음된 줄도 몰랐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잖아요. 그리고 신학림은 이 허위조작 인터뷰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전 거래 자체를 예. 반성한다 이런 묘한 얘기를 해요. 네. 책 3권을 그 자기가 팔고 돈을 1억 6,500만 원을 받았는데 금전 거래 자체는 반성을 한다 이러면서 예. 뒤에 어떤 말을 붙이는가 하면 이 사건에는 배우도 없고 그리고 뉴스타파와 보도 방향에는 시점을 논의한 적도 없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 대선을 판도를 바꾸기 위한 어떤 엄청난 부정행위를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을 한 적도 없고 네. 그런 걸 한 적도 없다. 우연히 이것은 이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죠. 이 내용 전체를 보면요. 예. 이거는 정말 프로가 만든 작품입니다. 네. 딱 프로가 만든 작품이에요. 책 한 권에 5천만 원인데 전 변호사님 등단 시인이시잖아요. 변호사님이 스스로 절판시킨 시집 한 권이면 5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아니 제가 가치가 원래 시집 2권 정확히는 3권인데 3권 낸 것 말고 이 잡초와 우상 자유의식들 이런 책들을 썼는데 처음에 예. 바다는 비에 젖는다 라는 책을 쓰는데 그걸 절판시켜 버렸어요. 네. 그랬더니만 중고판이 한 권에 거의 한 13만 원씩 거래가 됐다. 너무 싼 거 아닌가요? 13만 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진실이 적들이다 이래서 개정판을 제가 내버린 겁니다. 네. 근데 내가 보통 책을 쓰면요. 한 7개월 동안 쓰면 자유의식도 썼을 때도 책을 탈고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그를 혼신의 힘을 다한 책도 내가 한 권에 2만 원밖에 안 받고 팔고 있는데 신학림 위원장도 이거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말은. 하더라도 세 권에 1억 6,500만 원 그게 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혼맥에 관한 책이라는데 네. 재벌 정재계. 예. 예, 그게 그렇게 그 혼신의 힘을 다할 책입니까? 그런 비슷한 유사한 책이 이미 많이 있던데. 예, 글쎄 말이에요. 예. 제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이 중앙일보사에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집에도. 네. 자, 어쨌든 금요일이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죠. 변호사님께서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일단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자, 부정평가 58, 1% 내려왔고 긍정평가는 35에서 33, 2% 내려왔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데요. 자, 대통령 지지율 받고 정당 지지율과 내년 총선 관련 얘기를 좀 보면 정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한 7% 올랐습니다. 34%. 동률이 국민의힘과 됐고요. 자, 그런데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 견제론이 50,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지원론이 37. 여기서는 또 약간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해드리자면 이 긍정평가 33%는 지난주와는 동일합니다. 옳은 것은 없고요. 근데 부정평가는 58%인데 1%포인트가 좀 내려왔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긍정평가 원인은 외교가 26%를 이번에 차지했는데 엄청 올랐어요. 예. 원래 22%에서 18% 내려갔다가 지금 26% 올랐단 말이에요. 그 엄청 옳은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국정평가 긍정 이유를 물었을 때 외교가 늘 외교가 1위를 차지합니다. 네. 그걸 보면 윤 대통령이 거꾸로 말하면요. 좀 민생, 경제에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거기서 포인트를 의대하면 됩니다. 예. 다음 총선 승부를 좌우할 것은 외교가 아니라 내가 보기로는 민생이다, 경제다, 먹고 사는 거다. 등 따쓰고 배 부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실업을 줄여야 된다.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통령이 신경을 써서 포인트를 따지 않으면 총선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부정평가 원인에 이번에 크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네네. 이게 무려 16%나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교가 12%고 여기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민생 물가 문제가 10%가 본곳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네. 보기로는.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에 자 여당이 이겨야 되느냐 야당이 이겨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국민들 생각은요 여당의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게 무려 50%나 됩니다. 네. 이 갤럽은 면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ARS 조사처럼 그것이 가볍게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층 조사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사람은 37%에 불과한데 아니다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지금 이 판국에
야당의 대표가 파렴치 범죄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예. 50%다. 그리고 여당은 37%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사람을 바꾸고 일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역시 수도권 위기. 예, 수도권 한 121석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참패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과반수는 물론 물건너가는 것이고 지금처럼 또 아주 극소수로 몰려버린다. 지금 여당에게 절실한 것은 예. 지금 목에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쇄신. 야당도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당도 한번 찾아보세요. 윤 대통령 짓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뀐 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도 바뀌어야 된다. 여당이 혁신이 되고 바뀐다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처럼 오히려 행정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인재풀이 좁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윤 대통령은 아는 사람만 챙기고 검사 출신만 챙기고 인재풀이 너무 좁다. 이런 말을 신문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인재풀을 좀 넓게 하고 이왕이면 이 경제 문제에 좀 치중하는 예. 특히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가령 비즈니스 라운드 같은 걸 열어갖고 물론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늘 만나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애초에 비즈니스 라운드를 만들어라. 기업에 가령 한 4대 그룹을 넘어서 한 7대 그룹, 8대 그룹 해서 오너들을 다 모아서 커피를 먹고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토론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토론을 좀 하자. 국가 재정도 필요하면 거기 포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만 이건 집권 여당이 이기자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내실을 갖추게 되고 튼튼하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어제 그저께 뉴스를 봐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2분기 GDP 국민 총생산은 조금 올랐습니다. 0.2%가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거꾸로 그 1분기에 비해서 국민 총소득 GNI는 거꾸로 마이너스 0.2%예요. 그리고 전분기에 비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7%입니다. 네. 마이너스 0.7%포인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경제가 자칫하면 이 내실을 잃는다. 이 중산층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청년들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청년들의 빚이 늘어난다. 어제입니까? 동아일보 톱뉴스가 그거였죠. 청년들이 연끌 부채 빚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네. 거의 5천만 원대 올라서 있다는 거예요. 20대의 빚이. 그럼 사회에 나와서 시작을 아주 어렵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부총리, 네. 이 추경호 부총리부터 좀 신경을 쓰고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찾아내는 것. 지금 말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 한두 개를 더 만들면 우리가 G5가 된다, G2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쉬운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요, 그런 해안을 갖춘 리드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열정을 가진 두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 당장 그런 실물 경제를 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제발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아세안 회의 다녀오시면 좀 이 실물 경제인들도 그리고 그룹 오너들도 불러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국민 대회의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민 경제 회복에 좀 신경 쓰는 대통령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